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간 사업에 크게 동력을 잃고 잘 되지 않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잘 헤쳐나가며 예상한 것만큼 소득을 올리는 우리 코스 거래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제가 권장하고 들으라고 하는 영상은 꼭 들으시고, 이게 여러분을 구해주고 살려주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이지 다른 데에서 찾으면은 오히려 더 헤매게 됩니다. 다른 것 우리 것을 하다가 말고 다른 것 조금 더 한번 추가시켜서 해보자. 그것은 돈 낭비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다시 우리 것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때에는 할 수 있는 자금이 또 부족해서 헤매는 경우가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줄기차게 이 고비를 넘기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시고 찾아가서 설득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일일이 선전 광고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소개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업소를 잘 경영을 하되, 제가 날마다 보내드리는 영상은 반드시 고객과 상담할 때 또는 설득시키고 물건을 팔거나 제품 파는 거 아니고 또는 티켓팅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고비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환경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독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독소에 대해서 배우고 이 독소를 해결하는데 셀젤과 건미당, 완미당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이 독소는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수천 가지의 독소에 노출되지만 여기에서는 최악의 독소들만 언급하겠습니다. 뇌에 해로운 독소들은 신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체내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물질의 방광기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약물이나 화학물질의 방광기란 몸속에서 그 활성 성분의 절반이 제거되거나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벤젠이라는 게 있어요. 벤젠의 방광기는 1일입니다. 수은의 방광기는 2개월입니다. 폴리영합 비페닐의 방광기는 체내에 침투한 유행에 따라 20년에서 30년 걸립니다. 이 말은 비유기농 사과 한 알만 먹어도 자칫하면 체내에 이런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침투하여 최대 30년간 면역반응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혈중이나 체액에 염증이 늘어났을 때 해결하는 것은 셀젤과 완미당입니다. 셀젤로 한증하고 날마다 완미당을 드셔야 됩니다. 이제 모든 독소 노출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아는 한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문제에 손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추가적인 독소 노출을 줄이고 우리 몸이 체내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도록 도우며 앞으로 섭취할 영양분과 음식물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 해독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 셀젤 한증하는 거하고 완미당으로 염증을 없애는 것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BPA, 커피컵이 당신을 죽이고 있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PA는 비스페놀 A를 말합니다. 즉 플라스틱을 성형할 때 또는 경화시켜 단단하게 할 때 식료품 용기나 캔, 수지, 라이닝, 접착제, 건축자재, 광학 렌즈, 플라스틱 치아 충전재, 젖병, 물병, 커피컵, 뚜껑, 그 밖에 수천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 화학물질은 내분비계 교란물질에 속하는 최악의 독성 물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애기들 젖병 참으로 위험합니다. 개별 분자로만 따지면은 BPA 즉 비스페놀 A는 가장 강한 에스트로겐인 에스트로라디올만큼 강력합니다.
독소의 방광기를 잠깐 이야기를 더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우리 몸에 비소가 들어가면 이틀에서 4일 걸리고 반절이 없어지는 시간입니다. 벤젠은 0.5에서 1일, 카드뮴 16년 걸리고, 클로로데인 3일 내지 4일 걸리고, DDT 6년에서 10년 걸리고, 디엘드린 2년에서 12개월, 에탄올 시간당 15%, 납 1년 내지 1 내지 1.5개월, 뼛속으로 들어가면 20년에서 30년 걸립니다. 수은 2개월, 독소에 대한 항체 생성은 조직 내 독소가 임계치에 넘을 때에는 항체가 생성되고, 독소에 대한 항체는 3 내지 8주 지나야 방광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입니까? 비스페놀 A가 체내에 침투하면 에스트로겐 수용체 부위에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몸은 임계점을 넘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므로 면역계는 비스페놀 A에 대한 항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항체는 유방세포나 난소세포, 뇌세포의 수용체 부위에 붙어있는 비스페놀 A를 공격하여 해당 세포 자체를 손상시킵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항체에서 만든 염증 역시 세포에 부수적 손상을 입힙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또 손상된 세포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손상된 세포가 뇌세포라고 가정해 봅시다. 면역계는 그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면역계는 비스페놀 A를 없애는 과정에서 뇌세포에 부수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뇌에 대한 항체 수치가 높아지면 새롭게 생성되는 양보다 더 많은 뇌세포를 죽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임산부의 비스페놀 A 수치가 높으면 아들의 고환이 엄마 자궁 속에서 제대로 발달하지 못할 수가 있고 조심해야 됩니다. 커서도 정자 생산에 문제가 생겨 남성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딸인 경우에는 유방세포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수년 후에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생아들과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있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사슬을 잡아당기면 항상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심장, 뇌, 간, 신장, 피부, 호르몬 어디든 유전적으로 약한 고리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스페놀 A 같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에 노출되어 하시모토 갑상선 질환에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비스페놀 A 수치가 높은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자라서 뇌기능 장애가 발생합니다. 오늘날 호르몬 관련 증상이 그토록 흔하게 나타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여성이 피임, 폐경, 갑상선 기능 저하, 골밀도 저하 같은 이유로 호르몬을 처방받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의사들이 대부분 환자의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지도 않고 호르몬 대체요법을 처방합니다. 기능의학 의사들은 호르몬 수치 수준이 정상인 환자에게서도 호르몬 관련 증상을 자주 접합니다. 이 경우 호르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독소가 과부하 상태는 아닌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 의사들은 환자들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명조끼를 나누어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은 구명조끼가 필요하다면 호르몬을 복용하십시오. 단 가장 안전한 호르몬을 복용하십시오. 구명조끼가 생겼으니 상류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바디버든을 확인할 때는 바디버든을 확인할 때인데, 바디버든은 내 몸속에 있는 화학물질의 총량입니다. 총량이 임계치에까지 올라갔는가를 이제는 조사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의사에게 체내에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축적된 수준을 검사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내과에 가서 요청하십시오. 10년 전에 미래를 내다본 많은 의사가 환자들의 비스페놀 A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스페놀 A는 우리 환경에 널리 퍼져 있는 독소인 만큼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늘날 과학자들은 모든 사람이 체내에 BPA를 보유하므로 BPA 수치 검사는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라고 말합니다. 양쪽 다 옳은 말입니다.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오늘날 모든 신생아의 소변에서 BPA 즉 비스페놀 A가 검출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아기는 임신 중에 BPA에 노출된 엄마에게서 이것을 물려받고 태어난 후 플라스틱 젖병을 물고 플라스틱 젖꼭지를 빨면서 독소를 더
축적해 나갑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체내에 비스페놀 A가 존재하는지 여부보다는 BPA에 대한 노출이 임계점을 넘어 면역계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면역계가 BPA와 열심히 맞서 싸우는데 왜 BPA가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승산 없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BPA에 대한 노출 정도가 너무 심해서 노출을 줄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공격에 빠질 확률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것도 믿기 바랍니다. 건강한 헌혈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BPA에 대한 이뮨글로불린 G, 영어 약자로 IgG 항체가, 이것은 육군으로 보면 돼요. 우리 몸에 면역 여러가지 물질 중에 육군에 해당됩니다. IgG 항체가 연구 참여자의 13%에서 발견되었고, BPA에 대한 IgM 항체, 이건 해군입니다. 15%가 발견되었습니다. 두 집단을 합하면 건강한 사람들의 28%가 육군 해군이 BPA와 싸우고 있는 셈인데, 이 싸움은 온갖 부수적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BPA 등 많은 내분비계 교란물질에 대한 주요 해독 방법은 메틸화입니다. 인체는 더 많이 메틸화될수록 더 많은 독성 물질이 분해가 됩니다. 최고 메틸화 물질로는 녹차라든지 비타민 B12, 엽산, 콜린, 베타인 등이 있다는 것은 참고로 하시고, 이런 비타민이 포함된 종합 비타민은 날마다 드시기 바랍니다. 드시고 그 대신에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주 2, 3회 또는 매일매일 와서 전체 셀제를 바르고 한증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몸 안에 남아있을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완미당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염증 수치는 내과에 가면 피검사 한 번으로 바로 나옵니다. 체내 혈액에 염증 수치가 0.5에서 1까지가 정상이에요. 1 이상이 되면은 비정상이고 9, 10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염증이 다른 정상세포를 전부 망가뜨리고 손상을 입힌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스페놀 A는 특히 젖병의 그 빠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빠는 것은 실리콘이면은 좀 무해합니다. 근데 그게 실리콘이 아니면은 아주 독성이 많다는 것과, 그러니까 젖병 자체가 아크릴 또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우유를 거기다가 넣고 전자레인지에 데운다든지 뜨거운 젖이 들어가면은 바로 비스페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생수병, 이것도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생수병 그 플라스틱에서 비스페놀 A, BPA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젖병도 안심할 수가 없고 플라스틱 병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차가운 물이 있으면 안 나옵니다. 차가울 때에는. 그러니까 그냥 차가운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뜨거운 것이 들어가면은 젖병이든 생수병이든 위험합니다. 특히 전자레인지에다 젖병 돌리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김포에 가면은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 대형 플랜트, 대형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도자기 방법으로 여러가지 젖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 도자기 젖병이니까 지사나 샵을 에게 원하시면은 지사가 샵가로 공급해 드립니다. 판매를 하세요. 그 비싼 게 아닙니다. 판매 요청을 그렇게 유이사에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젖병이 대중소가 있는데 이 소나 중, 이거는 또 어른들의 녹차병 또는 커피병으로 쓸 수가 있어요. 커피 잔이나 병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 하고, 커피 보면은 일회용 커피에 윗부에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뚜껑에 뜨거운 침이 올라오면 분명히 비스페놀이 빠져나옵니다. 뚜껑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가소성 있게 만드는 거, 성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는
플라스틱을 그렇게 만드는 건 전부 비스페놀 A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이렇게 주거나 카드를 주면은 음식점이나 커피숍 같은 데에서 또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영수증을 줍니다. 그 영수증 손으로 잡았다 하면은 비스페놀 A가 피부를 뚫고 내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도 비스페놀 A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비스페놀 A, 다른 말로 BPA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독소를 우리는 체내에 계속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그래서 두 번째, BPA 노출에 맞서는 싸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커피컵 뚜껑, 마시는 물병, 음식을 보관할 때 사용하는 비닐랩 그거 자꾸 씌우고 막 전자레인지에 넣고 난리를 벌리는데 큰일 납니다. 비닐랩에는 모두 BPA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이런 제품을 사용하고 우리 건강을 해치는 실수를 저지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일례로 나는 독서할 때 종종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안경을 벗었다가 얼마 지나 안경다리를 입에 물고 있습니다. 나는 무심결에 안경다리를 씹기도 하고 그냥 입속에 문 상태에서 플라스틱 느낌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내가 플라스틱을 씹는 동안 약산성인 내 침에 의해 비스페놀 A가 조금씩 녹아들어 침 속으로 섞어서 넘어가게 됩니다. 체내로. 그러다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는 화들짝 놀라 입에서 안경다리를 빼냅니다. 위험한 겁니다. 독소 노출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를 받을 때 컵 뚜껑이 덮여 있으면 즉시 뚜껑을 버리거나 처음부터 뚜껑 없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뜨거운 커피에서 나온 김이 뜨거운 수증기가 BPA로 제조된 컵 뚜껑 아랫면까지 올라갔다가 응결되어 비스페놀 A가 가득한 채로 다시 커피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테인리스 머그잔을 들고 가서 여기에 담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카페에서는 본인 컵을 가져오면 가격을 할인해 주므로 커피컵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젖병이 세 가지인데 대중, 소중에 소나 대를 가지고 가서 담아달라고 하세요. 다음으로는 모든 브랜드의 식품 포장용 비닐랩을 치워버리세요. 남은 음식을 비닐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보관할 때마다 다음날 음식에서는 측정 가능한 수준의 BPA가 검출이 됩니다. 쌀 때, 뜨거울 때 싸잖아요. 그럼 그 비닐에서 바로 응결돼서 뜨거운 수증기에 의해 음식 뜨거운 상태에서 BPA가 빠져나옵니다. BPA는 열을 통해서 옮겨질 뿐 아니라 추울 때도 음식이 만약 산성이라면은 녹아서 흘러나옵니다. 비닐랩 대신 종이 호일이나 황산지를 사용하고 고무줄로 포장지를 고정시키세요. 아니면 비닐을 쓰지 않기 위해 유리 뚜껑이 달린 유리 저장 용기를 사용해 보십시오. 온라인 소매업체에서는 유리 뚜껑이 있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용기를 판매합니다. 플라스틱 젖병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합니다. 부모들이 대개 전자레인지로 젖병을 데우다 보니 가소제 화학물질이 우유에 침출되면서 대부분의 영양분이 파괴가 되고, 그러므로 언제나 도자기 젖병, 내가 말한 거를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반드시 도자기 젖병으로 그렇게 해결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아들이 만들어서 팔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모유 수유를 선택한 산모들은 자신의 혈액 속에 수십 년에 걸쳐 상당량의 BPA, 폴리염화비페닐, 다이옥신이 축적되었고 이런 물질이 수유 중에 아기에게 옮겨갈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기들이 생후 5년 동안 섭취하는 독성 화학물질의 양을 확인해 보십시오. 생후 첫 6개월 동안의 충격적인 수치는 엄마의 유방에 축적된 독소가 모유를 통해 분비된 탓입니다. 모유를 먹어도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임신부의 혈중 BPA 수치가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높아지면 아기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뇌 부위와 일생에 걸친 스트레스 반응이 제대로 성숙되지 않습니다. 2015년에 연구자들은 BPA 노출과 연관된 뇌의 시상하부 주변에 미엘린 보호막이
결핍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뇌까지도 치명적으로 공격합니다. PPA가. 이것은 호르몬과 감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뇌 부위가 이게 시상하고는 이게 우리 몸의 호르몬과 감정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뇌 부위가 유전적으로 설계된 것만큼 잘 작동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결국 불안,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이걸 ADH라고 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보통 12살 이쪽 저쪽에서 나타납니다. 행동이 막 불안하고요, 충동적이고 주의력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완벽하게 천방지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 우울증, 과잉행동, ADHD로 진단받은 아이와 청소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약물을 처방받습니다. 나는 ADHD 약을 복용하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폭력적인 성인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약물이 지난 25년간 미국에서 일어난 모든 자살과 총기 난사 사건의 단일한 최대 공통 요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총기 난사하는 미국에서는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ADHD를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은 모두 불안, 우울증, 과잉행동, ADHD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이게 약물 치료를 받으니까 그게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만 진정시키는 것 뿐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신뢰할 만한 여러 과학적 연구 결과와 제약회사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항우울계 계열의 항우울제입니다. 에는 자살과 기타 폭력 행동을 비롯해서 이미 밝혀졌지만, 이게 우울증 약을 계속해서 복용한다면 보고되지 않은 여러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영국 왕리의학회에서 이 주제를 다룬 연구 137건을 검토한 후에 발표한 요약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항우울제의 유해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항우울제, 즉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성인 지원자의 경우에도 자살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의 발생률을 2배로 높인다. 그 약을 먹어도, 우울증 환자가 먹어도 자살과 폭력으로 치우치거나 끊어도, 약을 끊으면 당장에 높은 데서 뛰어내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충동적이에요. 위험한 거죠. 이게 우울증이 낫지도 않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거론하기 불편하지만 절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 일인 만큼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될 때의 연쇄 반응에 대해 나나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육받아야 합니다. 둘째, 모든 가임기 여성은 임신하기 전에 먼저 해독을 해야 합니다. 해독하는 방법은 셀젤 전신에 바르고 한증을 시작하세요. 남자든 여자든 시집장가 가기 직전에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하세요. 3개월. 그리고 완미당을 계속 먹으세요. 아침, 점심, 저녁. 3개월. 그리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한 3개월은 해독작용을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셀젤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완미당으로 염증 제거하고.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앞에서 보다 덜 해로운 선택을 하는 모범을 보일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셀젤로 바르고 한증을 하면 땀을 이렇게 페트병으로 하나씩 나옵니다. 셀젤이 이런 페트병으로 넘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땀을 통해서 내 몸에 있는 독소나 화학물질 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중금속, 화학물질, 발암물질 다 나와요. 셀젤이 그만큼 유리한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잘 믿기 바랍니다. 혹시 금속 캔에 든 탄산음료를 즐겨 마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탄산음료가 캔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캔. 금속 캔은 내부 코팅의 문제예요. 내부 코팅에는 비스페놀 A가 들어있습니다. 위험합니다. 탄산음료는 산성이 강해요. 탄산음료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갔거든요. 그건 다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캔을 오랫동안 보관하면 보관할수록 내부 코팅에 있는 비스페놀이 산성에도 녹거든요. 열에 의해서도 녹아나고 산성에 의해서도 녹아요. 그걸 마시고 있는 거예요. 캔에 들어있는 거. 참 위험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나도 이거는 참 정신이 없네요. 금속캔의 내부 코팅에 BPA가 들어있는데 탄산음료 산성이 강해서 더 많은 양의 BPA가 캔에서 음료를 침출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오랫동안 보관한 상태에서 찬대에다 보관해도 녹아요. 찬대에. 그리고 마시잖아요. 탄산수 제조기 소다 스트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사용해서 집에서 직접 여과와 물로 자신만의 탄산음료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콜라 사이다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음료를 얻을 수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끝으로 신용카드 영수증도 비스페놀 A로 주접해 있습니다. 영수증을 집는 동안에 BPA가 우리 손에 묻어서 혈류로 침투할 위험이 있어.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보관하거나 보관해야지 만지거나 소지하지 마십시오. 그냥 탁자 위에 놓아두고 버려버리세요.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중금속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셀젤로 전신 한증하고 완미당도 그렇게 먹으면서 3개월 이상은 티켓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되고 성인 남녀는 반드시 주 3회 이상은 전신에 셀젤 바르고 한증하시고 완미당도 3개월 이상 복용하고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또 오라고 하세요. 한 1, 2개월 후에 다시 시작하라고 하세요. 왜? 그 한 1, 2개월 기간에 또 비스페놀 A가 들어가잖아요. 이걸 흔히 말해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BPA가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는 호르몬 같은 역할을 해서 몸 안에 들어가서 교란시켜버려요. 호르몬 반응을 다 교란시켜버립니다. 이게 독소가 돼서 엄청나게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 다 공격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 오랜 기간 가면 암으로 발전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위험한 것입니다. 방금 말한 거 고객 상담자를 잘 쓰시고 정상적인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다 말할 거 없이 와서 하시고 특히 중풍은 셀젤 한증을 6개월 이상 하십시오. 그리고 건미당을 복용하도록 하시고 기타 이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날씬하면서 얼굴도 미인이 됩니다. 날씬하면서 몸 안에 있는 독소물질, 해독물질이 다 빠져나갑니다. 중풍 환자 같은 경우 팔다리가 움직여져요. 뇌가 살아납니다. 뇌가 다시. 이걸 부활요법이라고 합니다.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세포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고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지금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체의학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부활의학이라고 합니다. 부활의학을 매월 매주 화요일날 인천 캠퍼스에서 박사과정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중학교만 졸업해도 그 코스를 학사부터 거쳐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학사 과정 거치고 석박사를 합쳐서 같이 해버립니다. 한꺼번에. 그 다음 대학교 나온 사람은 석박사 과정을 하는 것이고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학사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박사 과정에 또 편입하면 됩니다. 석박사 과정을. 그렇게 해서 미국의 퓨리턴 대학교에 정식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증을 벽에다 걸어놓고 그렇게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약용식물학을 저한테 배우는데 실기까지도 같이 합니다. 인천 캠퍼스에.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청강생도 꽤 많아요. 청강생도. 그러니까 청강생으로 있다가 나중에 등록하셔도 됩니다. 2년 8학기입니다. 학사과정도 2년 8학기, 석박사도 2년 8학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한테 전화해서 상담하고 장소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고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아시겠죠?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비만 관리도 하세요. 비만 관리가 이건 평생 하는 겁니다. 비만 관리는 그렇게 하시면서 성공한 업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